3학년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오늘은 해수 단원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는 해수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 A와 B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P1, P2는 임의의 깊이에서 수압을 나타낸 것이고 델타 G는 이 P1과 P2 지점에서 깊이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습니다. P1은 P2보다 크다. P1에서의 압력이 P2에서 압력보다 더 크냐라고 묻고 있죠.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수압은 깊은 곳일수록 수심이 깊은 곳일수록 위쪽에 있는 그 해수의 영향을 받아서 수압이 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했죠. 지금 보면 P1이 P2보다 더 수심이 깊은 아래쪽에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압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A는 B보다 크다라고 물었습니다. A, B는 이 해수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 두 가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A는 어떤 힘이죠? 그렇죠. P1과 P2 지점에서의 수압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직 수압 경도력이고요. 아까 우리가 보기 기억에서 살펴봤듯이 P1에서의 수압이 크기 때문에 수압이 큰 쪽에서 작은 쪽, 즉 위쪽으로 수압 경도력 A가 연직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고 있죠. B는 그렇죠. 해수에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지금 연직 수압 경도력이 만약에 중력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의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겠죠. 하지만 문제에서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했으므로 수압 경도력과 중력이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델타 G, 즉 깊이 차이가 2배 증가하면 델타 P, 여기서는 P1과 P2에서의 이 압력 차이, 수압 차이를 말할 수 있겠네요. 가 2배 증가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정역학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두 지점에서의 수압 차이, 델타 P는 물의 밀도와 중력 가속도와 깊이 차이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와 해수의 밀도는 일정하다 했으므로 결국 이 수압 차이는 깊이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얘가 2배로 증가하면 수압 차이도 2배로 증가하게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밀도가 일정하고 해수면이 경사진 상태로 연직 방향으로 정지해 있는 해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델타 X는 두 지점 A, B 사이의 수평 거리이고요. 여기 델타 G는 이 해수면의 높이차로 볼 수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자, 해수는 연직 방향으로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 맞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문제에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연직 방향으로 정지해 있다 말은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연직 수압 경도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따라서 해수가 연직 방향으로는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 B 두 지점 사이의 수압 차는 델타 X. 델타 X는 두 지점 사이의 수평거리였죠. 수평거리에 비례한다. 맞나요? 아닙니다. 어디에 비례하죠? 그렇죠. 해수면, 여기 해수면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에 해수면의 높이 차이, 이 깊이 차이인 델타 G만큼 수압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요? 지금 A와 B에서 작용하는 수압을 우리가 표시해 보면 이만큼은 같은 크기의 수압이 작용하죠. 이 높이를 우리가 그냥 G라고 해볼게요. 즉 A에서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은
B는 너무 굵네요. 잠깐만. A에서 작용하는 수압은 우리가 rho G 이 깊이 G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B에서 작용하는 수압은 rho G 에 지금 이 델타 G 깊이만큼의 수압 물기둥의 수압이 더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B에서 작용하는 우리가 수압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즉, 이 둘의 차이는 이 깊이만큼 수압이 차이가 나게 되므로 수평거리가 아니라 깊이 차이에 비례하게 되겠죠. 수압의 차이는. 자, 디귿. 수평수압 경도력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작용한다. 자, 수평수압 경도력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나요? 그쵸. 해수면의 경사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나란하지 않고 이렇게 해수면이 경사진 경우에는 수평수압 경도력이 작용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작용하나요? 그렇죠. 경사가 높은 수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즉 A 지점에서 B 지점 쪽으로가 아니라 B 지점에서 A 지점 쪽으로 수평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가와 나는 서로 다른 해역에서 바람에 의해 해수면이 경사져 있는 경우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가나 두 지역에서 이 경사져 있는 해수면의 이 높이 차이는 같죠. 그쵸? 그런데 다른 게 두 지점 사이의 수평거리가 이 나에서 CD 두 지점 사이의 수평거리가 2배가 더 길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이때 해수의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A 지점의 수압은 B 지점의 수압보다 로지 델타 G만큼 작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우리 아까 2번 문제 풀 때 봤습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경사져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작용하는 수압은 같죠. 그러면 우리가 차이는 이 부분에서 작용하는 수압을 제하고 이 경사진 해수면의 높이 차이만큼 수압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했으므로 이만큼 수압 차이가 발생하는 거 맞겠네요. 자, 수압 차는 A와 B 지점 사이가 C와 D 지점 사이보다 크다. 맞나요? 아닙니다. 수압 차이는 아까 우리가 C, D 지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작용하는 수압은 같으니까 제외하고 이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있는 이 부분에서의 우리가 이 깊이 차이만큼 수압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했으므로 CD 지점에서의 수압 차이도 D 지점이 이 차이 나는 높이만큼 수압을 더 받겠죠.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해역이긴 하지만 해수면의 경사로 인해 발생하는 높이 차이가 같기 때문에 AB 지점과 CD 지점에서의 수압 차이는 같습니다. 알고 같다. 자,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건 뭐냐? 바로 수평수압 경도력이 되겠죠. 수평수압 경도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해수면의 경사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경사는 수평거리분의 이 높이 차이로 우리가 해수면의 경사를 구할 수 있죠. 지금 가해역에서 해수면의 경사는 수평거리 델타 X분의 델타 G고요. 나에서 해수면의 경사는 2 델타 X분의 델타 G로 즉 가에서 이 해수면의 경사가 나의 2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압 경도력도 가에서 2배로 더 커지겠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해수면의 경사, 즉 수평수압 경도력을 계산할 때 이 수평거리와 이 해수면의 깊이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지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전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먼저 봅시다. 전향력은 고위도로 갈수록 커진다. 맞죠? 우리가 전향력을 구하는 식을 적어보면 지구 자전각속도의 운동 속도 곱하기 사인 위도. 즉 전향력은 위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체의 처음 운동 속력은 모두 같다라고 했으므로 여기서는 위도에 따라서 전향력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커진다. 맞습니다. 자, 지금 화살표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화살표 기역과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화살표 니은 두 개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전향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 경로를 나타내는 건 뭐죠? 네, 니은 맞습니다. 자,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서는 물체의 운동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전향력이 작용하게 되죠. 물체 운동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전향력이 작용하게 되고 남반구에서는 물체 운동 방향의 왼쪽 90도로 전향력이 작용하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체 운동 방향의 왼쪽 90도로 전향력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니은이 전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디귿, 위도 30도에서 물체가 목표 지점을 향해 동쪽으로 운동하면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북쪽에 도달한다. 맞나요? 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 위도 30도 N이니까 북반구죠. 북반구에서 전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작용한다. 그런데 물체가 동쪽으로 운동하고 있대요. 그러면 자, 이렇게 사방위표를 그려보면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이니까 물체가 동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면 북반구기 때문에 오른쪽 90도로 전향력이 작용해서 작용하면 물체는 실제로 우리가 목표한 지점보다 그렇죠. 남쪽에 도달하게 되죠. 남쪽. 목표한 지점보다 북쪽에 도달하려면 물체가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 지점보다 북쪽에 도달하게 되겠죠. 근데 동쪽으로 이동한 경우라고 했으므로 북쪽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목표 지점보다 남쪽에 도달하게 된다.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적도와 위도 30도 사이에서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 표층해수, 이 표층해수에 작용하는 전향력 이 세 가지를 각각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익숙한 북반구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A는 지금 북반구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90도로 B가 작용하고 있고요. C는 지금 대각선 아래 방향 왼쪽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네요. 각각은 뭘까요? 그렇죠. 자, A는 지금 위도 적도에서 30도 부근 저위도에서 흐르는 우리 북적도 해류임을 알 수 있고 이 해류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작용하는 B가 전향력임을 알 수 있고 자, 이 C는 북동 무역풍 을 알 수 있죠. 자, 보기를 봅시다. A는 표층해수의 이동 방향이다. 맞고요. B는 전향력이니까 원인이 지구 자전 때문이다. 맞습니다. C의 색이 대기 대순환 때문에 부는 바람이죠. 이 바람의 세기가 클수록 해수의 에크만 수송량은 많아진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에크만 수송은 우리가 이 해수의 에크만 수송은 전향력 때문에 바람 방향에 평균적으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하는 현상이죠. 바람이 강해질수록 에크만 수송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7번 볼게요.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해수의 이동을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방금 얘기했던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수심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요 그림이죠. 화살표 방향은 해수의 이동 방향, 길이는 유속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즉 보면 해수의 이동 방향이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북쪽으로
불어갈 때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부터 보면 우리가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북반구니까 문제에서 북반구라고 찾는 걸 돼 있는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고 북반구인 걸 알 수 있고 이 이동 방향이 수심이 깊어지면서 계속 조금씩 오른쪽으로 바뀌게 된다. 즉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해수면의 이동 방향이 바뀌면서 평균적인 이동 방향은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로 나타난다. 자, 그리고 이 해수의 화살표의 길이가 유속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걸로 봐서 이 수심이 깊어질수록 유속이 감소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 해역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해수의 이동 방향이 바람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인 걸 알 수 있고요. 전향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맞나요? A가 B보다 더 크죠. A는 지금 표층이고 B는 그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해수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유속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전향력은 우리가 이렇게 유속에 우리가 위도의 영향을 받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위도라면 유속의 영향을 받죠. 즉 빠르게 흐르는 해수일수록 더 전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B는 A보다 유속이 느린 상태, 점점 아래로 갈수록 느려지기 때문에 전향력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죠. 그래서 A가 더 크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틀렸고, 자, A에서 C로 갈수록, 즉 수심이 깊어질수록 해수의 이동 방향이 바람과 이루는 각은 커진다. 맞습니까? 맞죠? 표면 해수에서는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틀어져서 흐르다가 그 방향이 점점 시계 방향으로 더 많이 이렇게 편향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에크만층 가장 아래쪽에 마찰 저항심도에 가게 되면 바람 방향의 반대로 왼쪽 90도로 이렇게 해수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람과 이루는 각은 점점 커지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문제 볼게요.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보기부터 바로 봅시다. 기역에서 깊이에 따라 유속은 증가한다. 기역은 해수면에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해수면에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유속이 증가하느냐를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 7번 문제에서 얘기했죠? 유속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마찰층 내에서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즉 에크만 수송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에크만 수송의 방향은 북반구에서 풍향의 왼쪽 90도다. 아니죠. 오른쪽 90도죠. 북반구에서는 남반구에서 왼쪽 90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얘는 틀렸고 디귿은 일단 정답이겠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남풍을 넣어서 생각해 봅시다.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 때 동해안에서 에크만 수송 방향은 동쪽 방향으로 나타나. 자, 우리가 에크만 수송은 지금 북반구, 우리나라니까 북반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오른쪽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이동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람의 방향이 남풍이라고 했죠. 남풍이라는 말은 남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 아니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방향, 이렇게 부는 바람이 남풍이겠죠. 자, 그러면 에크만 수송의 방향은 이때는 오른쪽 90도로 이동하니까 그렇죠. 동쪽으로 수송이 일어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정답은 2번. 그림은 해수면이 일정하게 경사져 있는 어느 해역에서 지역류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A는 지금 여기 이 힘이고 B는 여기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힘이죠. 그럼 A는 뭔가요? 그쵸. A는 수압 경도력이고 B는 전향력이고
이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른 평형을 이루는 순간에 흐르는 해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지형류라고 부릅니다. 보기 볼게요. A는 P 지점보다 Q 지점에서 크다. 자, 맞나요? 아니죠. A는 지금 수압 경도력입니다. P 지점이든 Q 지점이든 크기가 같죠. 왜? 경사가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수압 경도력은 지금 경사 때문에, 해수면의 경사 때문에 발생하는 힘인데, 경사가 일정한 상태이니까, 수압 경도력은 변하지 않죠. 물론 지금 P에서 Q로 갈수록 우리가 지금 해수면이 높은 지점에서 낮은 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는 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압 경도력이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B는 Q 지점에서 A와 크기가 같다. Q 지점은 지금 지역류가 발생하는 즉 수압 경도력과 전형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니까 크기가 같다 맞겠네요. 자, Q 지점에서 Q 지점, 즉 지역류가 흐르는 지점에서 A 수압 경도력과 해수의 이동 방향과 이ลุ้각은 90도이다. 그쵸?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룰 때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북반구일 때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지역류가 흐르게 되니까 디귿은 정답입니다. 정답은 5번. 자, 1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1번 그림은 지역류가 흐르고 있는 아열대역의 표층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A, B는 위도 30도인 같은 위도의 해역에 위치한다. 보기 볼게요. A에서 해류가 흐르는 방향은 북쪽이다. 맞나요? 맞죠? 지금 보면 이 가운데로 지금 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고 반대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면서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90도로 해류가 흘러가게 되죠. 즉 해류가 흘러가는 방향은 북쪽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해수면의 경사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맞죠? 자, 우리가 고위도에서는 전향력의 크기가 크고 저위도에서는 전향력의 크기가 그보다 작기 때문에 이 에크만 수송이 고위도에서 더 많이 일어나면서 해수 언덕의 중심이 서쪽으로 쏠리는 현상, 서한 강화 현상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고 우리가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수면의 경사가 더 그 서쪽에서 더 급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서한 강화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서쪽에서 오르는 해류를 우리가 서한 경계류, 동쪽에서 오르는 해류를 동한 경계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북반구 아열대 순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A가 우리는 지금 쿠로시오 해류인 걸 알 수 있고 B는 캘리포니아 해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이 서한 강화 현상 때문에 서한 경계류는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르게 흐르는 특징이 있고 동한 경계류는 그에 비해서 넓은 면적으로 흐르긴 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귿 해류의 유속은 A에서 빠르다라는 것도 정답이겠죠. 물론 우리가 지역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도 이 유속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A 서쪽이 경사가 더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류의 유속은 경사가 클수록 더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A에서 유속이 가장 빠르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해파가 전파되면서 모양이 다른 A, B, C로 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모양에 따른 해파 분류 배웠었죠. 지금 해파의 진행 방향은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부는, 즉 풍력대에서 만들어지는 해파를 우리가 풍랑이라고 했고요. 이 풍랑이 풍력대를 지나서 전파될 때 파의 모양이 마루 모양이 둥글둥글해지면서 규칙적으로
규칙적인 형태로 전달되는 파를 너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너울이 더 해안가 쪽으로 다가오면서 우리가 수심이 얕아지고 파의 파장은 짧아지고 파고는 높아지다가 결국에 이 파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형태를 우리가 연안 쇠파라고 이렇게 모양에 따라 파를 분류를 했었습니다. 보기 볼게요. 자, 마루는 우리가 파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꼭대기 부분을 의미하죠. A가 B보다 뾰족하다? 아니죠. 풍랑이 더 파장이 이렇게 짧고 마루가 뾰족뾰족한 형태로 나타나고 너울 같은 경우는 이보다 마루가 둥글고 이렇게 파장이 긴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뾰족하다는 맞겠네요. A가 더 뾰족하다는 얘기니까. 자, 파고는 높이는 B가 C보다 높다? 아니죠. 자, C 같은 경우는 지금 해수면으로 파가 오면서 파의 속도가 느려지고 이 파장이 짧아지고 파고가 굉장히 높아지다 못해 파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파고는 C가 가장 높겠죠. 자, P 지점에 있는 물입자의 운동 방향, P는 여기 지금 너울. 그래서 물입자의 운동 방향은 기역 방향이냐, 니은 방향이냐, 즉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를 묻고 있는데 정답은 시계 방향이죠. 자, 일단 파가 해파가 진행할 때 해파도 파동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물입자가 이동하지 않고 물입자는 제자리에서 원운동만 하고 파의 에너지만 전달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물입자의 이동 방향은 지금 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볼게요. 서로 다른 AB가 해파 AB가 통과할 때 수심과 파장을 나타낸 것인데 AB는 천해파나 심해파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해파 B는 파장이 나타나 있지 않고 A만 수심과 파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A가 천해파인지 심해파인지는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A는 천해파입니까? 아니죠. 심해파입니다. 지금 해파 A의 파장이 500m죠. 우리가 500m 이 파장의 2분의 1이면은 250m가 되는데 수심이 이 250m보다 깊은 경우에는 심해파가 되죠. 근데 지금 해파 A가 통과하고 있는 수심이 300m이기 때문에 A는 천해파가 아니고 심해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AB는 심해파나 천해파 둘 중에 각각 하나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B는 천해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이 천해파의 그 조건을 이용해서 지금 해파 B가 통과하는 수심이 5000m일 때 B의 파장도 구해볼 수 있다. 천해파는 수심이 파장의 20분의 1보다 얕을 때를 우리가 천해파라고 하죠. 그럼 역으로 파장은 수심의 20배보다 길면 되니까 5000m에 20을 곱해보면 우리가 미터가 되니까 이것은 100km죠. 즉 B가 천해파가 되려면 우리가 B의 파장은 100km보다 길어야 된다. 맞겠죠. 자, AB가 해안으로 접근한다면 해파 AB가 해안으로 접근한다면 AB 모두 현재보다 속도가 느려진다. 자,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건 누구의 성질이에요? 천해파의 성질이죠. 천해파는 파의 속도가 수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해안가로 올수록 수심이 얕아지고 파의 속도도 느려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B는 천해파니까 상관이 없고 A도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천해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맞나요? 네, 맞죠. 자, A는요, 지금 현재 수심 300m에서 파장이 500m인 이 조건으로는 심해파가 맞지만 파장이 500m니까 이것의 20분의 1을 하면 25m. 즉 수심이 25m보다 얕아지면 천해파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A도 해안으로 접근하면서는 모두 속도가 이 천해파적 성격을 가지면서 속도가 느려질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뒷부분에 조석 단원 문제는 앞에 우리 광물 문제랑 더해서 정수임 선생님께서 한 번에 풀이 영상을 올려주실 겁니다. 자, 해수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수심이 400m인 해역에서 해파가 이쪽으로, 즉 해안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천해파는 C 구간에서만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C 구간에서의 수심을 보니까 10m이네요. 자, 조건을 어느 정도 봤으니 이제 보기로 가보면 A 구간에서 이 해파의 파장은 200m이다. 맞나요? 자, 천해파는 C 구간에서만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A, B 구간에서는 파가 심해파라는 얘기죠. 심해파는 우리가 수심이 파장이 2분의 1보다 깊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럼 A 구간을 보면 수심이 가장 깊을 때는 수심이 400m이고요. 수심이 A 구간에서 가장 얕을 때는 100m입니다. 이 A 구간에서 우리가 A가 심해파, 지나가는 해파가 심해파적인 성격을 가지려면은 심해파의 조건,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보다 깊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겠죠. 파장이 200m라면, 수심이 100m보다 깊어야 우리가 심해파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겠죠. 수심이 400m인 경우는 뭐 더 깊으니까 상관이 없고 지금 A의 최소 수심이 100m이기 때문에 A 구간에서 이 해파의 파장이 200m이면 심해파적인 성격을 띨 수 있겠죠. 자, 니은 A 구간에서 수심이 얕아질수록 해파의 속도는 증가한다. 지금 A 구간에서는 파가 심해파라고 했습니다. 심해파의 속도는 우리가 루트 2파이분의 GL로, 즉 이때 파의 속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L,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죠. 수심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해파의 속도는 이 파장의 루트 L이니까 파장의 제곱근의 속도가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수심의 관계는 없다. 니은은 정답이 아니고요. B 구간에서 해파의 속도는 파장과 수심에 따라 결정된다. 맞나요? 자, 맞습니다. 지금 B 구간은요, 파가 전이파의 상태죠. 또는 천이파. 전이파 또는 천이파는 우리가 심해파와 천해파의 중간 성질을 가지는 파를 우리가 천이파라고 한다고 했죠. 즉 심해파적인 성격과 천해파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파의 속도가 파장과 수심에 따라 수심 모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